엄마, 집 좀 담보로 내주세요. 이 한마디가 68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안 되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어머니.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으신 분이신가요? 혹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김순애 68살. 그녀의 손을 보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을 얼마나 고되게 살아왔는지를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부어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과 칼에 베인 흉터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톱은 깎을 틈도 없이 짧게 닳아 있었고 손바닥은 오랜 세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오가며 갈라지고 또 갈라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 이정호 씨와 함께 시장통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하루가 시작됐죠. 6시 반이면 식당 문을 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요 하고 부르면 허리를 굽혀 주문을 받고 뜨거운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잠깐의 휴식도 없이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릇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됐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남편이 오늘은 좀 쉬지 그래. 하고 물으면 그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현이만 잘 되면 됐지 뭐. 우리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면 그걸로 좋게요. 아들 이도현. 그 이름만 나오면 순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이는 순애 할머니와 남편에게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38배 결혼한 순애 할머니는 40이 넘어서야 도연이를 낳았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있으시니 출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걱정했지만 순애 할머니는 기어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그날부터 순애 할머니의 삶은 오직 도연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책가방을 사주고 싶어 한 달을 아껴 썼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을 1시간 더 늦췄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를 위해 과외 선생님까지 붙였죠.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도연이가 뭔가를 원하면 순애 할머니는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도연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줘야지. 남편 이정호 씨는 가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다 들어주는 거 아니요? 애가 버릇 없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착한데. 나중에 크면 효자 될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도연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순애 할머니는 식당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다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소, 여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연이는 취직 후에도 집에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야 해.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고.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이정호 씨는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연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엄마가 다 아는데 뭐. 이제 엄마랑 아빠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순애 할머니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기엔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하던 곳을 떠나고 순애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도연아, 엄마 심심해. 가끔 얼굴 좀 보여줘. 전화를 걸면 도연이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둘러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갈게요. 순애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도연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로 좋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연이는 38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랜만에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순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해놓을게. 그날부터 순애 할머니는 장을 보고 집안을 청소하며 아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주말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순애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 우리 도연이. 어서 와. 배고프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하지만 도연이의 얼굴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지도 않았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밥은 나중에 먹을게요. 일단 앉아요. 순애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왜 그래, 도연아? 무슨 일 있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도연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뭐, 회사가 문을 닫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조 조정이 있었어요. 저희 부서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한 달 전에 통보받았는데 엄마한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도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잖아. 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못해? 하지만 도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요. 사업? 순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 대학 동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뜨는 사업이래요. 투자만 하면 석 달 안에 원금 회수하고 1년이면 3배는 불릴 수 있대요.
도연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도연아,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니. 엄마가 평생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엄마, 걱정 마세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제 친구가 이미 성공한 모델이고 저는 거기에 조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연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가 가득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수익 구조고요.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전문가들도 다 검토했대요. 순애 할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잡한 숫자와 어려운 단어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있니? 순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없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엄마,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도연이는 순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요. 그 순간 순애 할머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네. 엄마 집이 시세로 2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1억만 대출받으면 돼요. 딱 1억만요. 도연아, 그런데 그게.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 장만한 단 하나뿐인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자신 있어요. 석 달만 있으면 원금 다 갚고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수 있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도연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나이도 이제 38이에요. 40 되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간절한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도연이가 재촉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이 떨어지자 도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도연이는 순애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뒤척였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 할머니는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옆에서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요. 은행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담보대출이시니까 만약 상환이 안 되시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순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석 달 안에 다 갚을 거예요. 도연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국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김순애. 세 글자를 쓰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 이 서명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처럼요. 도장도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도장을 건넸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도장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도연이가 재촉하듯 쳐다보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네, 처리 완료됐습니다. 대출금은 3일 후에 입금됩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도연이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새 차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순의 할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 되면 그걸로 좋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짐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입금됐어요. 지금 바로 사업 시작할게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해라. 무리하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은 순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사업 시작하려면 서울에 사무실을 얻어야 해서요. 그래, 그럼 얻으면 되지. 근데 엄마 집에서 통근하기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작은 원룸 하나 얻으려고요. 순의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룸을? 그럼 엄마는? 엄마도 같이 올라오시면 좋은데 원룸이 너무 작아서요. 그래서 엄마는 여기 집 전세 놓고 작은 데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전세금으로 당분간 생활비도 쓰실 수 있고. 순의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 집을 전세로 놓으라고? 네, 엄마. 어차피 저도 서울 가야 하고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작은 데로 옮기시면 관리도 편하실 거예요. 도연아, 그런데 여기는 엄마랑 아빠가 평생 살던 곳인데. 엄마,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 사업이 잘 되려면 집중해야 한다고요. 석 달만 참아주세요. 석 달 후면 제가 엄마한테 더 좋은 집 사드릴게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2주일 후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비우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순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남편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 사진 속 남편은 그저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이사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이사 잘하세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혼자서 이삿짐을 정리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도와주러 왔지만 가슴속 외로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혜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새로 이사간 곳은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15평짜리 빌라였습니다. 전에 살던 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죠. 짐을 다 풀고 나니 밤이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낯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아들을 믿는 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의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 한 번 도와주러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끝이야?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도연이도 바쁜 거야. 사업 시작한다고 정신없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소음, 낯선 공기.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애야, 조심해. 조심하라고.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꿈속에서 남편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백앤리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곳에서 사는구나. 순애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순애 할머니의 외로운 나날들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도연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사업은 잘 되고 있어?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한참 뒤에야 왔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바빠서 전화 못해요. 고작 한 줄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사업이 바쁘면 연락할 시간도 없는 거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우편함에서 은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흰색 봉투였지만 순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안내.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객님께서 대출 받으신 1억 원에 대한 첫 번째 이자 납부일이 지났으나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일 이내 미납 시 연체로 기록되며 3개월 연속 미납 시 담보물인 주택이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애 할머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지금 통화할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의 음성. 순애 할머니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걸었지만 도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엄마야, 엄마.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은행에서 편지 왔어. 이자를 내야 한다는데 어떡하면 좋니? 빨리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빠요. 이자는 제가 다음 주에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순애 할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우리 도연이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이자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다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은행에서 또 편지 왔어. 이번에는 빨간 글씨로 써 있더라. 제발 전화 좀 해줘.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저기요,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자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고는 말했습니다. 아, 고객님. 이번 달 이자가 250만 원이신데 아직 입금이 안 되셨네요.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시면 연체로 넘어갑니다. 250만 원이요? 순애 할머니는 그 액수에 놀랐습니다. 전세금으로 받은 돈에서 생활비를 쓰고 나면 통장에 남은 돈이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250만 원을 내면 아드님께서 대출 받으셨을 때 연 3% 이자로 계약하셔서요. 매달 250만 원씩 내셔야 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순애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1년이면 네, 3천만 원 정도 되시죠. 물론 원금은 따르고요. 순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7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내면 450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정도 쓰면 넉 달 후엔 통장이 바닥납니다. 그때까지 도연이가 갚아주겠지. 그렇게 말했으니까 스스로를 달래며 은행에 이자를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평생 모은 집을 담보로 잡히다니.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탁을 적셨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홀로 그 작은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졌다고? 도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째 되던 날, 순애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넷째 달 이자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날 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니?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남편의 사진은 그저 침묵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넷째 달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60만 원. 더 이상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매일같이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번호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도연아,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애 할머니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사 올 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손에 익숙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낡은 겨울 코트였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검은색 코트. 소매 끝이 해지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그 코트. 순애 할머니는 코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코트에서는 남편의 체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누 향과 담배 냄새가 섞인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코트를 안고 있던 순애 할머니는 문득 무언가 묵직한 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구겨진 봉투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봉투를 꺼내보니 노랗게 바랜 흰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순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통장 하나와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예금주 이정호. 순애 할머니는 급히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잔액을 보고 그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 8천만 원. 이게 뭐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이런 돈을 숨겨뒀다니. 아니, 숨긴 게 아니라 그녀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떨려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당신 곁에 없을 거요. 미안하오. 먼저 가게 되어서. 이 통장은 당신 몰래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요.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이라도 떼어놓았소. 당신이 알면 그 돈으로 도연이한테 뭐 사주지 하면서 다 써버릴까봐 숨겨뒀소. 순애야, 나는 알고 있었소. 도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당신은 모르는 척했지만 나는 다 봤소. 도연이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의지하는 아이요. 혹시라도 내가 떠난 후에 도연이가 당신을 힘들게 하거든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제발 부탁이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지 마시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사람은 늦게라도 자신을 지켜야 하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남편 정우가. 편지를 읽는 내내 순애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여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도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30년 동안 묵묵히 돈을 모아둔 거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여보. 당신 말을 진작 들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아껴가며 이 돈을 모았을까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떼어놓으려고 얼마나 아껴 썼을까요? 순애 할머니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8천만 원 이 돈이면 은행 이자를 당분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을 지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문득 남편의 편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희생하지 마시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소, 순애야.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애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겠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순애 할머니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의 발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연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역 근처에 작은 반지하 상가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크기는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순애 할머니의 눈에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자리 월세가 얼마예요? 60만 원이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부동산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그릇이며 냉장고 같은 집기 500만 원. 대략 2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순애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간판이 달렸습니다. 순애네 김밥.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 안은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벽은 하얀색으로 새로 칠했고 바닥은 깔끔한 타일로 바꿨습니다. 테이블은 4개뿐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주방에는 작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김밥 많은 도마가 놓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싱싱한 야채를 골랐습니다. 시금치, 당근, 우엉, 단무지, 햄과 계란도 샀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장 보러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애야, 이 당근 봐. 색깔 좋지? 남편이 당근을 들고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면 안 돼. 이제 시작인데. 가게로 돌아와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채 썰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평생을 식당 일을 해온 손이었으니까요. 김을 펼치고 밥을 얹었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위에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 올렸습니다. 김밥 한 줄이 완성됐습니다. 칼로 썰어 접시에 담으니 보기 좋게 완성됐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순애 할머니는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평생 만들어 온 그 맛. 첫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뒀지만 들어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인데 뭐. 천천히 알려지겠지. 이틀째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겨우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줌마, 김밥 한 줄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애 할머니는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5분 후 따끈한 김밥이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남자는 한 조각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순의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새로 연 거예요? 저 이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처음 봐요. 네, 일주일 전에 열었어요. 아, 그래서 몰랐구나.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김밥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데는 처음이에요. 남자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일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여기 꼭 소문내야겠어요. 순의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그 남자는 정말로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제 먹어봤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4명이 각자 김밥을 시켰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정신없이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김밥을 먹고는 모두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도 꼬들꼬들하고 야채도 신선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날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주로 왔습니다. 그러다 근처 회사원들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주부들도 점심 먹으러 들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점심시간이면 만석이 됐습니다. 아줌마, 여기요. 김밥 2줄이요. 김치찌개도 하나 주세요. 계란말이 추가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김밥을 말고 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이거야, 이 느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재료비와 월세를 빼고 나면 2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순의 할머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로 쓰고도 남겠네. 그날 밤 순의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나 잘하고 있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김밥 1줄이요. 아줌마, 어제 김치찌개 생각나서 또 왔어요. 손님들은 이제 순의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도 손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씩 기억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은 늦으셨네요. 미선 씨, 요즘 아드님은 잘 지내요? 그렇게 정을 주고받았습니다.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쉼터가 됐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오늘은 뭘 더 준비해 볼까? 삶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순의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몸도 조금씩 건강해졌습니다.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쌓여갔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이 남겨준 돈 덕분이에요. 순의 할머니는 매일 밤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도연이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흘렀습니다. 순의 할머니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맛집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아줌마, 오늘 김밥 몇 줄 남았어요? 미리 예약할 수 있나요? 순의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이며 행복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생각도,
빼앗긴 집 생각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죄송한데요, 영업 끝났어요. 순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예요. 그 목소리에 순애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밖에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도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낡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도연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도 심하게 났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투자금 전부 날렸어요. 도연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도 못 구했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끊겨서 아무도 안 뽑아줘요. 순애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엄마, 지금 사는 원룸 월세도 못 냈어요. 다음 주까지 안 내면 쫓겨나요. 도연이가 고개를 들어 순애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돈 조금만 빌려주세요. 월세만 내면 돼요. 300만 원만요. 순애 할머니는 도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통장을 꺼내 돈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난 5달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일어서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연아. 순애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도연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내 나이 때 뭐 했는지 아니? 엄마는 26에 결혼해서 내가 태어나고 평생을 일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면서 30년을 일했단다.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고 머리는 하얘졌지.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너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도연아. 순애 할머니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엄마가 내게 집을 담보로 잡히고 전셋집으로 쫓겨나고 통장이 바닥나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니? 엄마, 그건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 엄마가 몇 번을 전화했는지 아니? 100번도 넘게 전화했단다. 근데 너는 한 번도 받지 않았지.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어. 순애 할머니는 도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내 나이쯤엔 세상에 속고 또 일어서며 배웠단다.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면서 어른이 되는 거야. 엄마, 이제는 내 차례야. 내가 일어서야 할 때란다. 순애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널 도와줄 수 없어. 아니, 도와주지 않을 거야. 도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 할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38이면 충분히 어른이야. 스스로 일어서야지. 하지만 엄마,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엄마도 5달 전엔 그랬어. 순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통장도 바닥나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 그래도 엄마는 다시 일어섰단다. 순애 할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가게를 차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다시 시작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엄마, 저는 못해요. 저는 엄마처럼 강하지 않아요.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해서 한 게 아니야. 살기 위해 한 거지. 순애 할머니는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주는 거야. 엄마, 내가 진짜 어른이 되려면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너는 평생 혼자 설 수 없어. 도연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도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진짜로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때는 언제든 와. 밥 한 끼는 언제든지 줄 수 있어. 엄마. 하지만 돈은 안 돼. 엄마도 이제 나를 지켜야 하거든. 순애 할머니는 도연이를 놓아줬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내 힘으로 일어서 봐.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도연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알아. 이제 가거라. 도연이가 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순애 할머니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순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거죠? 순애 할머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소, 순애야. 정말 잘했소. 도연이가 떠나고 나서 순애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아들을 돌려보낸다는 건 이렇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돈하고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이세요? 저 달 좀 봐요. 참 밝네요. 순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남편 사진이 놓인 선반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도연이가 왔었어요. 순애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말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돈을 안 줬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죠? 여보.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순애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잘했소. 당신은 정말 잘했소. 순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올 때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래,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동네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순애 씨, 오늘 김밥 좀 남겨놔요. 점심에 갈게요. 그러세요.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순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김밥 한 줄이요. 저는 김치찌개랑 김밥 반 줄이요. 계란말이도 하나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김밥을 말고 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기 김밥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나갑니다. 음식을 내오며 손님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맛있겠어요. 아줌마,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손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서는 살.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순애 할머니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순애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가게 문을 잠그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현이요. 순애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도현아. 엄마. 제가 오늘 공사장 일용직 일자리를 구했어요. 도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요. 힘들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순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거 맞았어요. 지난 이틀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는지. 도현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엄마한테 빌린 돈도 꼭 갚을게요. 순애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내 건강 챙기면서 천천히 하렴. 네, 엄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순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가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남편이 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잘했소, 순애야. 정말 잘했소. 순애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놓아둔 남편의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늦게라도 나 자신을 지켜냈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저 별 좀 봐요. 혼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 없이도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곁에서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의 눈물이 아닌 자신을 되찾은 여인의 미소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 통장 남겨줘서, 그 편지 써줘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다시 살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순애 할머니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용한 자식은 결국 세상의 가르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순애 할머니는 아들을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